안녕하십니까. 에듀플렉스 평촌점에서 근무하는 박흥순 원장입니다.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제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어이, 박흥순이 일로 와봐. 아, 왜 그러세요 저한테? 8절지 2장을 딱 주시면서 여기다가 오늘 배운 거 다 적어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빡빡하게 적어서 그 다음날 갖다 드렸습니다. 됐죠? 이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다시 와. 이게 아니고 A4 한 장 8절지 반을 딱 접으시더라고요. 여기다 오늘 배운 거 다 적어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10개월을 매일매일 A4 반장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의 멘토시죠. 왠지 모르지만 저만 이뻐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두세 달이 지나니까 우리 반 학생들이 그걸 다 하고 있고요. 저만 이뻐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거 옆에 딱 놓고, 시험 문제를 옆에 딱 놓고, 자, 봐! 네가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시험 문제랑 비교해봐.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나자 저한테 눈이 생겼습니다. 무슨 눈이냐? 수업을 하고 교재를 볼 때 이거 중요하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 시험에 나오겠네? 급격하게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외고를 졸업했고요. 고대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특구죠. 평촌점에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제가 아이들의 멘토가 돼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칼럼으로 작성을 해서 신문에 내고요. 방송에 나가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미래를 바꾸는 공부 비법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대학을 결정하는 자기관리 학습법, 이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기관리인가?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제 물으세요. 어떻게 알고 막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원장님, 왜요? 우리 애가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다 키웠는데 목표도 내가 좀 설정하고 뭐가 하고 싶은지도 본인이 알아야 되고 계획도 세워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맞죠. 다 컸는데 덩치는 저보다 크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누가 그러면은 역사상으로 자기관리를 잘했을까? 공자님이요, 부록을 40세 때 했습니다. 40세. 공자님이 40세에 부록을 했는데 불혹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자기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드님이요, 아버님 따님이요, 공자님만큼 현명하고 공자님만큼 똑똑하면 40살이면 가능합니다. 어머니들이요,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합니다. 식단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운동을 좀 해보자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해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어야 좋대요.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됩니까? 우리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자기관리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실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좌절을 합니다. 급기야는 아이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자기관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도구가 있어야 관리의 연습이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관리가 중요할까요? 갑자기 옛날에는 뺑뺑 놀다가 3학년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갔는데 인재상이 바뀌었습니다. 학부모 30대, 우리 아이 30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학부모님 30대 때 사회생활 한참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면 아직도 10년, 15년이 남았습니다. 그 뒤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그런 역량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10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요. 스펙형, 추격형 인간, 이때는요 선진군, 선직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볼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인재가 필요했냐면은 1인의 천재가 필요했습니다. 한 명이 가서 보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굴리고요, 배도 띄우고요, 스마트폰도 개통을 합니다. 이 1인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이게 어머님들하고 제가 살아온 시대입니다. 이때 인재상은 1인의 천재를 찾는 거였고요. 목표는 정해져 있었어요. 표준의 목표, 사자 들어가는 거. 전문가, 이런 거. 그리고 정답이 필요했죠. 빨리 정답을 찾아서 내 걸 만들어야 되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재상이요, 협력하는 창조형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왜? 동종업계, 인정업계, 경쟁업체밖에 없어요. 선진국, 선진기업이 없습니다. 협력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과정과 융합이 필요하고 진로, 희망과 역량에 따른 목표가 필요합니다. 협력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핵심을 빨리 캐치해서 내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제도를 기간의 평가로 바꿨습니다. 자기관리가 중요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제 시대에는 시점의 평가였는데 기간의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많은 제도가 바뀌었고 우리 어머님하고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바뀌었어요. 시점의 평가에서 기간의 평가. 시점의 평가는 고등학교 3년 12월 달에 누가 영어 학을 잘하느냐, 물리 학을 잘하느냐, 기하 학을 잘하느냐, 국문 학을 잘하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였죠. 그런 인재가 1인의 천재가 될 테니까. 이거는요, 누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게 중요하구나, 시험에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응용할 줄 아는 그런 인재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가 더 바뀌었어요. 선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제도만 바뀐 게 아니죠.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발 주체. 옛날에는요, 대기업 영업팀 직원들은 그룹에서 뽑았습니다. 그룹에서 쫙 뽑아가지고요, 5명을 갖다 줬어요. 자,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지금은요, 당신 팀원은 당신이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상무입니다. 영업팀 팀장이에요. 어떤 직원을 뽑을까요? 학벌이 좋아야겠죠. 학점도 좋아야 되겠고 스펙도 좋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실해야 되겠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요.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이 영업팀 팀장인데 내 아래 직원이 중국어 하는 애 하나, 일어 하는 애 하나, 불어 하는 애 하나, 스페인어 하는 애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누워 계신 분이 지령을 내렸어요. 내년에 중국 매출을 2배로 올려라. 자, 누구를 뽑을까요? 중국어 잘하는 영문학과, 중국어 잘하는 경영학과, 중국어 잘하는 토목공학과, 중국어 잘하는 전기공학자를 뽑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요. 어디에 써놓을까요? 모집 요강에 자세히 써놔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그건 그냥 써놓은 거고요. 작년 거, 재작년 거, 10년치 제가 싹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기업 영업팀에서는 증권관리사 2급은 있어야 되고요. 토익은 970점을 맞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지원을 했어요. 중국어는 못하죠. 떨어졌어요. 이거 참, 나 학벌이 좋아서 될 줄 알았는데 토익을 950점밖에 못 받았네. 재수합니다. 열심히 해서 970점까지 올려요.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1번말 하는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어 잘하는 전기공학자, 일어 잘하는 토목공학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토익을 올렸고 학벌도 있고 증권관리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 아니네. 2급 그거 따야 되겠네. 삼수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회사를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어요. 중국어를 우연찮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팀장이. 자,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 프랑스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 빨리 조사해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서 한 명이 용감하게 손을 딱 듭니다. 팀장님, 지시를 하셨으면 자료를 주시던, 설명을 해주시던,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셔야지 지시만 해놓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팀장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료도 주고, 전문가도 소개시켜주고, 프랑스에 출장도 보냈어요. 보고서를 딱 만들어 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역시 내가 스카이를 뽑길 잘했어. 정말 잘 만들어 왔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다시 팀장님을 딱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당신이 결정해야지. 이걸 우리는 스카이에 나온 바보라고 합니다. 팀장님이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들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스카이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일이 안 되는데. 난 필요한 애가 진짜 필요해요. 그랬더니 인사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큰일 났네. 진짜네. 땀 부서서 다 그러네. 가려! 학교 가리고, 학점 가리고, 그리고 뽑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요, 사회적 기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윤을 가장 잘 추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학점 가리고 학교 가리고 뽑는 거는 지방대생을 많이 육성하라는 정부 시책에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스카이 나온 바보를 뽑기 싫어서입니다. 대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선발 주체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어머님하고 제 시대에는 나라에서 1등부터 50만 등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줄을 쫙 세웠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 아이, 최고의 아이를 뽑았습니다. 교수님, 사회의 동량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뽑냐면은 입학사정관이 내 제자를 직접 뽑습니다. 입학사정관이 누굴까요? 입학사정관은 내가 지원한 대학, 내가 지원한 희망학과 교수입니다. 내가 가르칠 학생은 내가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화가 나 있어요. 뭐가 화가 나 있냐면은 예전에 1등부터 50만 등까지 갖고 우수한애라고 딱 뽑아놨더니 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자동차학과, 불문학과에서 뭐 하냐면은 시작하자마자 반수합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수능 보기, 학력고사 보기 3개월 전에 드디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어. 조금만 더 하면 내년에는 나 스카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살아봤더니 1년 아무것도 아니야. 호적이 잘못된 애도 있고, 군대 갔다 늦게 온 애도 있고, 어학연수 갔다가 1년 거기서 더 놀다 온 애도 있고, 괜찮아. 한번 해봐. 나중에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뒷받침해 줄게. 반수, 재수 합니다.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 나는 기계과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좀 모자라서 자동차학과 갔어. 나는 경영학과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좀 모자라서 불문과 갔어. 복수전공, 부전공 합니다. 과감한 아이들은 조금 게으른 아이들이죠. 2학년이 딱 끝마치고 나면 낮에는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밤에는 편입학원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제일 먼저 뭘 보냐면은 진짜 네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진짜 불어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지, 그래야 나랑 4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진로 희망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뭘 볼까요? 한 학생이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어로 얘기했어요. 그래. 인정해줄게. 너 진짜 불어 하고 싶구나. 푸꺼가 네 우상이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네가 불어를 원했으면 학교에서는 무슨 활동을 했니? 프랑스 문화와 어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니? 진짜 나한테 맞는지, 내가 이걸 잘하는지 경험을 해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학교 활동입니다. 이걸 잘해야 대학 간다고 요즘에 계속 얘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여기서 자꾸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성적이 나와야죠. 기초학력을 봅니다. 내가 알았어.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 들고 태어났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자동차만 파고 다녔어. 알아. 근데 내신이 67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기 산속에 있는 대학교 가면 거기도 자동차학과가 있거든. 거기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학력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하고 내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거에 관련된 교과 활동을 했느냐를 같이 합쳐서 교과라고 부르고요. 내가 진짜 희망하는 거를 깊이 있게 활동을 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을 했느냐 요거를 합쳐서 비교과라고 부릅니다. 교과, 비교과 중요하네요.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무엇으로 나를 관리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에듀플렉스에서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5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내신 관리입니다. 첫 번째 도구입니다. 여기도 주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신을 잘 벌리면 어머니는 그래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어머니 어떤 공부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공부가 수능입니까? 모의고사입니까? 아니면 영어 학입니까? 국문 학입니까? 아니면 내신입니까? 내신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누가 내는지를 알아야죠. 누가 낼까요? 선생님이 냅니다. 교재는요, 교과서입니다. 부교재는요, 프린트입니다. 시간 없어 죽겠는데 요즘 선생님이 할 게 많아요. 타이핑 쳐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낼게 하고 나눠줘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출제 경향, 이게 좀 어렵죠. 그럼 출제 경향이 뭐지? 이걸 알아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출제 경향은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시험에 내겠다고 한 게 출제 경향입니다. 많이 웃으시죠? 근데 진짜예요. 한번 봅시다. 내신 제도가 도대체 뭔가? 진짜 기하학을 잘하고 영문학을 잘하고 국어학을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내신 제도를 만든 건가? 그거 하려면은 나라에서 3달 동안 교수님이 합숙시켜 가면서 나머지 1달 동안은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선생님들 불러다가 다시 납치해서 합숙해서 요거 학생들이 풀 수 있나요? 이렇게 정제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죠. 근데 왜 그냥 담당 선생님이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중간고사 내고 기말고사 내고 중간고사 내고 기말고사 내고 중간고사 내고 기말고사 내고 이걸로 아이들을 평가할까? 핵심, 응용,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3년 동안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모자라면 세특이나 학교 활동에서 보충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험 잘 봐야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느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 시험 냈죠.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 수업을 합니다. 이 수업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 알아요. 첫사랑 얘기도 하고 애들도 혼내고 진도 많이 안 나가요. 선생님이 요 45분, 50분 수업 동안에 중요하다고 한 거, 시험에 내겠다고 한 거 한 몇 개나 불러줄까요? 보통 아이들이 3개 정도 얘기합니다. 제가 3개라고 써봤어요. 3개고요. 이 과목을 사회라고 해봅시다. 사회 과목이에요. 사회가 일주일에 3시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9개, 한 10개 정도 잡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시험에 내겠다고 한 거. 중간고사가 딱 끝나고 기말고사 때까지 10주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 학사 일정은 10주가 채 안 걸려요. 한 8주, 9주 정도 걸립니다. 10주라고 하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시험에 내겠다고 한 게 100개입니다. 이 100개 중에 30문제 나오는 게 내신 시험이에요. 이게 우리의 내신 시험이고요. 아이들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학, 국어학, 국문학, 기하학,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도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성적이 아니고요. 내신이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종이장이 하나 있다고 치고요. 3개예요. 매일매일 3개.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개를 이렇게 써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학교에서 써왔죠. 써온 다음에 뭘 하냐면 딱 가리고 아직도 안 까먹었나? 안 까먹었네.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네.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네. 다시 하나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45분, 50분 동안 사회 수업을 하는데 선행 빼고 후행 빼고 심화 빼고 그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서만 시험 문제가 딱 나왔다. 언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몇 점 맞을까요? 앞뒤, 좌우, 깊이 다 빼고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날따라 1년에 몇 번 안 되면 집중이 잘 되는 날이에요. 다 싹 집중하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자 시험을 딱 봤어요. 근데 뭐 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시험만 보면은 이게 안 나올까요? 여기 써놔야죠. 써놓고 그날 와서 3개를 아직 안 까먹었네. 설명할 수 있네. 설명할 수 있네. 몇 분 걸릴까요? 10분이면 됩니다. 보통 아이들 깜짝 놀랍니다. 5분 만에 하겠다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 10분씩 했습니다. 3시간이네요, 사회가.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3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한 장이 딱 나왔죠? 이 한 장을 주말에 금요일 날 딱 가리고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아직도 안 까먹었나? 아직도 설명이 가능하나? 아직도 안 까먹었나? 아직도 설명이 가능하나? 이렇게 봅니다. 에듀플렉스에서는 시험 보기 전에 3회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시험에 내겠다는 거, 사회 과목이에요. 한 번, 매일매일 한 번, 주말에 2번, 시험 보기 전에 3번, 4번, 5번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자, 몇 점 맞을까요, 사회를? 자,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다시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수학을 매일매일 중요하다고 한 거, 시험에 내겠다는 걸 한 번, 2번, 3번, 4번, 5번 보고 시험을 봤어요. 자, 몇 점 나올까요? 아이들이 오면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 앞에 딱 앉혀놓고. 이거보다 훨씬 길고 자세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반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운 거, 재작년에 배운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3개 불러주면 다 적어옵니다. 2개밖에 못 적어오니까 80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반학습을 해야 됩니다. 에듀플렉스에서는 이런 종이장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첫 번째 도구죠. 수업 리뷰 노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붙이고요. 매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요한 걸 여기다 써봅니다. 어떻게? 안 보고요. 내가 얼마나 집중했나 보는 겁니다. 안 보고 한번 써봐요. 그리고 3개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니면 에듀에서 아직도 안 까먹었나? 안 까먹었네. 아직도 설명이 가능하나? 설명하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처음엔 구멍이 뻥뻥 나죠. 주무시니까. 요게 빡빡해지면서 학교 수업을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학교 수업에 집중하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가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 중심, 사고 중심,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된 거 암기해서 문제 풀고 정리된 거 암기해서 문제 풀고 이게 아니고 이해 중심, 사고 중심,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페이지로 이루어진 수업 리뷰 노트의 강점입니다. 두 번째 도구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챔프 학습법이에요. 챔프 학습법은 뭐냐? 이해, 사고, 정리, 암기, 문제 해결.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합니다. 누가 공부를 하냐면 상위 1%의 학생들이. 그래서 투부정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든 교재를 보던 아이들이 1%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아하, 이게 투부정사구나. 투부정사 맞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배운 동명사랑 그저께 배운 분사랑 무슨 차이지? 맞아.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목이 투부정사인데 ing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헷갈리면 안 되겠네. 중요하네. 시험에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 와중에 45분 동안 앞뒤 밑에 다 빼면 몇 점 나오는지 어머니들 마음속에 있으시죠? 자연스럽게 80% 이상이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외사항, 도표, 숫자, 사람 이름, 그래프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문제를 풉니다. 여기까지가 되지 않으면 일로 안 넘어가요. 근데 다 외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지? 2학년 때 배운 걸 내가 까먹었네. 1학년 때 내가 알고는 아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네. 개념이 흔들려 있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시 여기까지가 돼야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두 문제 푸는데 4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문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2시간 동안 있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겁니다. 작년에 배운 거 까먹었네. 재작년에 배운 거 이해가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기반 학습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수학을 공부를 했다. 몇 점이 나오는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도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은 어떻게 공부하고 기반 학습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죠. 주간계획표가 나오겠네요. 텀 스케줄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자, 목표 다 정해졌죠? 간단한 예시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은 어떻게 공부하고 기반 학습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걸 다 하면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 왜? 그렇게 짰으니까. 내가 봐도 힘들지만 수업 리뷰 노트 쓰고 챔프 학습으로 공부하면 이렇게만 하면 이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한 거 다 하면 목표가 달성이 되네. 내일 공부한 거 다 하면 목표가 달성이 되네. 모레 공부한 거 다 하면 목표가 달성이 되네. 근데요, 반밖에 못했어요.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힘들지만 그 다음날 채우면 목표 달성이 되는 겁니다. 엄마랑 한 판 했어요. 3일 동안 쬐습니다. 쬐어요. 엄마 나 공부 안 해? 대학 안 가. 엄마 마음대로 해. 학교도 안 가. 그리고 학교 가요, 사실은. 힘들지만 3일을 째고 난 다음에 주말에 채우면 목표 달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목표도 내가 설정하고 계획도 내가 잡고 실천도 내가 하고 피드백도 내가 하고 그 결과도 내가 가져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자습이 아니에요. 자습은 초등학생도 하고요. 자습을 가지고 성적이 올라가긴 힘듭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타고난 게 아니고 도구와 누군가 도와줘서 계속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40년 걸린 거고요. 네 번째 도구입니다. 셀프 리더입니다. 하루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적어냅니다. 자, 봅시죠. 영어, 수학, 사회. 오늘 이거 공부해야겠구나.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날짜 나와 있고요. 교재 나와 있고요. 페이지 수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씁니다. 쓰고 나서 학교 가기 전에 30분, 학교 갔다 와서 30분, 그리고 제대로 공부할 때 1시간, 1시간 이렇게 공부해야지 실제 했나 보는 겁니다. 줄을 쭉쭉쭉 처음에 하면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던 공부 분량이 그거 보니까 2시간이 걸려요. 이상하게 영어 단어만 하려고 그러면 목이 마르고요. 배도 고프고요. 화장실에 가서 한 30분 앉아 있어요. 휴대폰 들고 카톡도 좀 봐야 되고 엄마한테 말도 한마디 해야 되고 이상하네. 1시간짜리인데 2시간이 걸리네. 아하, 나는 영어 단어에 그렇게 강하게 집중을 못하는구나.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옆에 에듀플렉스 매니저님이 이렇게 중요한 걸 써줍니다. 영어 오늘 투부정사네. 투부정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자. 이따 물어볼 거예요. 수학 2차 함수 그래프네.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확실히 알고 가자.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물어봅니다. 실제로. 자, 학생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오늘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군데 구멍이 났어요. 이상하네. 이거 왜 안 되지? 거기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고요. 다시 알려주고 다시 물어봅니다. 자, 학생 다시 한번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 이거 공부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본인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모르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5번째 도구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학교생활 충실도.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충실하게 하느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동아리는 뭘 할 거며, 우리 학교에는 어떤 봉사활동이 있으며, 쭉 봐서 나한테 맞는 게 없냐. 나는 생명공학과 가고 싶은데 나랑 어울리는 게 없네. 그럼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야 되고, 독서는 어떤 걸 하고, 전공에 심하라 그러죠. 전공에 맞게 내가 학교 생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역량이 올라갑니다. 교과 학생부 종합노트로 완성한다. 아까 내신 얘기했는데 왜 교과는 또 뭘까요? 교과는 이런 겁니다.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에서 교과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교과입니다. 내신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한 학생이 수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천체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미적분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만들었고요. 라이프니츠의 기호학이 지금 천체 물리학의 기반이 됐더라고요. 근데 왜 뉴턴하고 라이프니츠하고 갈등이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냐면 학생부에 세특에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 학생은 뉴턴과 라이프니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질문을 할 정도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 3등급이에요. 2등급 학생은 수학이 전 분야에 걸쳐서 여러 단원을 두루두루 잘 알고 점수도 높다. 그러면 우리의 교과는 어떻게 평가가 되냐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봅니다. 천체 물리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보고서 이 학생이 수학을 진짜 제대로 공부했네. 점수는 3등급인데 2등급쯤 되겠네. 이 학생은 2등급인데 이 점수만 따려고 학교 다녔나? 2.5등급쯤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전교 50등하고 전교 80등이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50등이 떨어지고 80등이 붙는 겁니다. 실제 1등급 받고 서울대 의학과 떨어진 학생들 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피드백에 나와요. 이 학생은 수학하고 영어를 쉬운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점수만 딴 학생이 아닐까요? 이렇게 피드백이 나옵니다. 이게 교과입니다. 학생부 종합노트에서 뭘 써야 되느냐? 수업 활동 중에 일어난 일. 간단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칭찬받은 거, 박수 받은 거. 수행평가 했는데 중국 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어?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거. 써놓고 나중에 어필을 해야 선생님이 학생부에 반영을 해주니까요. 비교과입니다. 복잡하죠? 세특 말씀드렸고요. 봉사. 어머니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요. 원장님 아시는 분 많죠? 그렇죠. 적십자, 과천과학관 이런데요.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왜요? 우리 아이 봉사활동 시키게 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어머니, 봉사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느 과 가고 싶어 해요? 생명공학과요. 그냥 도서실 가서 청소 시키세요. 그리고 아이를 불러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한테. 야, 봉사활동 마땅한 게 없으니까 도서실 가서 봉사활동을 해라. 근데 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세부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막연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도서실에 가서 청소를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책을 사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활동에 이렇게 나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의학과, 약학과, 생명공학과를 원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 그 학생들한테 책을 추천을 해줬다. 그리고서 몇 개 세부 분야에 대해서 같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율 동아리에서 나는 요러요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요, 나는 고등학생이에요. 학교에 물리적, 환경적 제한이 있고요. 저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밖에 못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맞는지 더욱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교수님이 계신 학교 교수님 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3등급이에요. 한 학생은 2등급인데 국영수 사과 골고루 자람 이렇게 써 있어요. 교수님은 누구를 뽑을까요? 3등급이요? 얘 데려다 내가 이제 키우면 좋겠죠. 틀렸습니다. 둘 다 면접에 보냅니다. 이거는 종이에 써 있는 거고요. 대치동에서 200만 원 주면 다 써줘요. 그래서 면접에서 물어보는, 너 진짜 청소하면서 그 책 읽었어? 그래, 뭐가 감명이 깊었는데, 어떤 책을 아이들한테 추천해 줬는데, 동아리에서는 무슨 활동을 했는데, 아, 시간이 없어서 요것밖에 못했구나. 내가 보기엔 틀렸어. 하지만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얘 진짜네. 생명공학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제대로 탐구를 했네. 얘를 데려다 오면 복수전공, 부전공 안 하고 나랑 4년간 제대로 공부해서 총장님이 원하시는 우리 학교 출신의 교수를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애들을 대학원에 추천시켜 주세요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보내줄 수 있겠네. 한번 키워봐야겠다. 그리고 뽑는 겁니다. 이게 면접입니다. 자기소개서죠.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자세히 써야 돼요.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기간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 의미가 중요하죠. 교내 활동,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런 걸 써내라 그래요. 학생들이 저한테 가져와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지금 7월달 아들 막 가져올 때예요. 그리고 12월달에 뭔가 종이장을 들고 옵니다. 선생님 이거 써오래요. 이게 뭔데? 여기다가 쭉 써놓으면 학생부 기재할 때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니까 아이들이 써온 걸 가지고 바탕으로 학생부를 기재를 해줍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고서 에이 이건 뻥이네. 아니야. 이거 기억 안 나는데? 아니야.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써줘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다 나왔죠? 뉴튼, 라이프니츠. 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했어요. 지적 호기심도 있고 연계곡과 후삭활동, 봉사활동 하면서 동아리 만들어서 실제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교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자연스럽게 에피소드, 겹치지 않는 에피소드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이거의 기반이 뭐냐 하면은 학생부 종합 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합니다. 아, 어머님이 역량이 높으신 분이면 진짜 이렇게 뽑아요? 진짜는 내신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맞아요. 일정 부분 내신이었어요. 지금이 학생부 종합전형 4차 연도입니다. 한양대, 경희대, 연대, 고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제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가서 선후배가 있으니까 여쭤봅니다. 교수님, 아니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는데 왜 학생들을 내신으로 뽑아요? 아니에요. 이 취지 그대로 난 뽑습니다. 실제로 내가 키울 애들을 뽑는 거예요. 1차 년도에 그런 학생들을 골랐더니요 10명 있더라고요. 정원 60명이. 그래서 10명을 뽑았죠. 나머지는요 뭐 어떻게 해요? 변별력이 없는데 점수로 뽑았지. 그래서 어차피 내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홍보가 되고 선생님들 비용 들어가면서 합숙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 30명이 됐어요. 이렇게 제대로 구성을 해온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6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90명이 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잘하면 대학 가기 유리한 게 아니고 이게 필수입니다. 왜? 교수님들이 이거를 중점적으로 먼저 보니까. 어떤 메커니즘을 뽑을까요? 이렇게 뽑습니다. 진로 목표가 뚜렷한가? 아까 봤죠? 난 태어날 때부터 불어로 얘기했어요.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진로 목표에 진로 탐색 활동을 수행했나? 그렇죠. 청소하면서 책 읽었어요. 생명공학에 대한. 이렇게. 요게 있어요. 내신 어디 갔나요? 내신. 내신 여기 있습니다. 3년 동안 주요 과목 평균 등급이 향상되었거나 유지되었다. 3년 동안 평균 등급까지가 아니고요. 요 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1학년 때 67, 67, 67 하던 학생이에요.
2학년 때 3, 4, 3, 4 했어요. 극단적으로 3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연고대에서 이 학생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서울대 뺏기기 싫어서 먼저 채갑니다. 평균 등급 5등급인데. 그리고 면접에 넣어요. 바로는 안 뽑아요. 면접에 넣고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된 거니? 제가요,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청소하면서 책 읽고요. 자율활동 하고요. 봉사활동 하고요. 동아리 활동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내가 할 거를 찾았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도 놀랐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너 와라. 그 정도 성장할 정도면 대학 와서는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게 아니면 1학년 때 6767 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포기해야 되죠. 1학년 때 45, 45 해도 대학 가기 힘들죠. 60%가 4등급 이하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들이 물어보세요. 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2학년 학생이에요. 지난주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 맞아요. 좀 늦었어요. 근데요. 포기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결국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관리한 학생이 우수한 인재로 평가됩니다. 5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챔프, 이해, 사고, 정리, 암기, 문제 해결. 이제 더 이상은 정리된 거 보고 암기해서 문제 풀고 정리된 거 보고 암기해서 문제 풀고 머리가 좋으면 이해, 사고도 조금씩 되고 이런 공부법으로는 길어진 문제, 답 주고 구멍 뻥뻥뻥 뚫어서 수능 수학 시험 문제 보면은 A4 한 페이지가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해 중심, 사고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내라고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압박을 하니까 외부 지문이 잔뜩 들어와요. 고등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벌써 오래됐어요. 중학교도 외부 지문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된 거 보고 암기해서 문제 풀고 정리된 거 보고 암기해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 중심, 사고 중심, 개념 중심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를 맞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한테 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나는 돌인가 봐요.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돌 맞아요. 제가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다 해왔는데 안 돼요. 뭐 하셨는데요? 영어학, 기하학, 물리학, 화학 이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걸 캐치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죠. 오늘 한 거다 하면 목표 달성한 거고 내일 한 거다 하면 목표 달성한 거고 3일 동안 못했다. 괜찮죠? 어렵지만 주말에 채우면 목표 달성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알아야 계획대로 움직이죠. 이걸 모르고 누군가 멋있는 컨설팅 선생님이 이걸 뚝 짜갖고 자 이거 너한테 가장 잘 맞는 공부법이라고 툭 던져주면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은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은 어떻게 기반학습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 도움이 있으면 더 좋겠죠? 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날 일정을 어떻게 짜고 중요한 건 뭐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가리고 해봐야 돼요. 내가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네. 안 까먹었나? 안 까먹었네. 이렇게 매일매일 한 것들이 쌓여서 목표 달성이 됩니다. 학교 생활은요. 수업 리미노트. 학교 생활 충실도는 학생부 종합 노트. 가장 간단한 5가지들을 어머니들한테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대로 써온 거예요. 원장님,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대학 갈 수 있나요? 또 물어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내신 성적 좋아지나요?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진짜로 이해 중심, 사고 중심 공부가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대답을 하죠. 어머님들 시대에는 yes, 일정 부분 yes입니다. 고등학생들은 maybe, 세모입니다. 중학생은 x입니다. 2015년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딱 3가지죠. 우리는 이제 그게 더 관심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지만 첫 번째는 2015 교육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꿈과 끼를 평가한다. 꿈은 뭔가요? 진로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년 동안 시험도 안 보고 진로 희망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해서 아이들한테 양털 만지고 오고 별 보고 오고 이런 걸 시킵니다. 아직 제도는 아주 세부적으로 되진 않았어요. 끼는 뭘까요? 꿈과 끼를 평가한다. 끼는 적성에 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실제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실제 학교 활동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적성에 심해요. 꿈과 끼를 평가한다. 두 번째는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답니다. 이건 뭘까요? 융합형 인재? 재밌는 사례 하나를 들어줄게요.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생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실화입니다.
왔어요. 와서 팀장님이 급해가지고 일로 와. 그래서 출장을 보냈어요. 어디에요? 부산에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목포 쪽에서 찾고 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졸업증명서 갖고 와봐. 그랬더니 이 학생이 팀장을 딱 보고 얘기를 해요. 팀장님, 전 지리 선택 안 했어요. 맞아요. 이 친구는 지리 선택 안 하고 나머지 다 100점 맞아서 서울대 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제도의 개편입니다. 꿈과 끼를 평가한다.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어떻게 할 건지 평가 제도를 싹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정부에서 다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관리 중요합니다. 자기관리가 완성이 되려면 공자님이 40년이 걸렸어요. 아이들한테 자기관리를 너무 크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도구를 아이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관리하는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